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8일 러시아는 오랜 기간 접전을 벌이던 우크라이나 동부격전지 아우디우카를 점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아우디우카를 장악했다고 보고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중요한 승리라며 치하했다고 하는데요. 아우디우카는 두 나라 모두 화력을 쏟아부은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러시아 기갑부대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러시아가 엄청난 기갑부대와 군대를 무지성으로 쏟아부었지만 그간 모두 격퇴당하며 점령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크라이나도 버티는데 한계를 느꼈는지 전략적 철수를 단행한 것인데요. 러시아가 아우디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역할을 했던 코크스 화학공장까지 장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아우디우카 점령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유럽에서 가장 큰 화학공장 중 하나로 개전 초기부터 이곳을 장악하기 위해 두 나라가 수개월간 격렬한 전투를 벌였고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역할을 해왔는데 러시아가 점령함으로써 아우디우카가 러시아에 의해 장악된 것이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SNS를 통해 아우디우카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푸틴은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 쏟아부은 기갑 손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겨우 체면치레를 한 셈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무지성에 가까운 기갑 돌격부대를 투입해도 넘어오지 않던 철옹성 아우디우카를 대체 어떻게 점령한 것일까요? 알고 보니 엄청난 공을 들여 진행한 지하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아우디우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44대의 중장비 손실을 기록했는데 러시아군은 무려 574대의 중장비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아우디우카 전선은 러시아 기갑부대의 무덤, 러시아군의 고철 처리장이라 불릴 정도로 러시아군 중장비가 많이 파괴된 전선이었습니다. 선두장갑차가 파괴되자 회주하는 러시아군 병사들의 모습은 서방 언론들의 주된 조롱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물량 공세는 대단했지만 러시아 군인들의 숙련도 부족, 종이처럼 얇은 구식 기갑차, 러시아 군대의 대드론 방공 부족 등으로 N차 공격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제공한 하이마스 등 신버전 무기들로 러시아군의 물량 공세를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착 상태에 빠진 아우디우카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놀라운 전술을 펼쳤는데 바로 지하 상륙작전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비밀리에 폐 파이프라인을 타고 우크라이나군 후방에 침투하는 작전을 실행했고 이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기갑들의 무지성 돌격을 상대하며 방어선만 지키던 우크라이나군은 갑자기 땅에서 솟아오른 러시아군을 만나고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결국 러시아는 아우디우카 전선 남쪽 방어선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데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물량의 포격과 기갑부대의 N차 공세로도 뚫지 못한 방어선을 보병부대 지하상륙작전으로 뚫은 것인데요. 물론 이 폐파이프라인 지하상륙작전은 러시아 군인들의 극한의 고생 속에서 달성한 작전이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 폐파이프라인에 있던 얼음물과 오물을 몇 주 동안 밤낮으로 청소했고 청소를 끝낸 이후에는 수백 명의 러시아군이 2km 길이의 폐파이프라인을 걸어서 통과해 아우디우카 남쪽 방어선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러시아는 곧장 아우디우카에 길이 30km의 차르열차 벽을 세웠습니다. 점령지 구축이 들어간 것입니다. 차르열차 벽에 사용된 열차는 러시아군이 점령지에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2100량 이상의 화물열차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장벽은 향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시 러시아군의 방어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디우카를 점령한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전선에 병력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기갑부대와 죄수용병까지 많은 손실을 본 러시아가 굳히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공격도 만만치 않아 이 전선에서는 더 많은 양측 군인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아우디우카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한껏 기쁨에 차 있을 때 저 멀리 바다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흑해함대에 괴멸적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해군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 흑해함대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러시아 군함을 격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 남부도시 알루카의 해안에서 해상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킨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빠른 속도로 러시아 군함에 접근하는 해상드론의 앞부분이 보이고 결국 충돌하며 폭발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쏜 마구라 V5 해상드론의 공격으로 러시아 군함 카이사르 쿠니코프의 왼쪽 측면에 구멍이 나 침몰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3분의 1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흑해함대가 우크라이나군의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는 크림반도의 전략적 가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는 전 세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흑해의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크림반도에는 1년 내내 얼지 않는 부동항인 세바스토폴 항구가 있으며 러시아군은 이곳을 흑해함대의 주둔기지로 활용 중입니다. 이번에 격침된 카이사르 쿠니코프 함은 알루카 인근해 안에서 격침됐는데 이곳은 세바스토폴에서 불과 50km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함선들을 공격해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는 마구라 V5 해상드론은 우크라이나 국영기업이 개발한 제품이었습니다. 이 해상드론은 원격으로 제어되며 정찰 및 감시 임무에도 사용되는데 최소 300kg이 넘는 폭발물을 싣고 최고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공격 범위는 800km에 달합니다. 이번에 카이사르 쿠니코프 함이 격침되는 영상을 보면 과거 우크라이나군의 해상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 함들이 격침되는 영상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러시아군으로서는 똑같은 전략에 똑같이 당한 셈입니다. 개전 초만 해도 러시아 흑해함대는 우크라이나 연안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흑해함대는 일부 군함을 러시아 본토로 후퇴시키는 등 행동 반경이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흑해함대의 모항이 있는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군이 보유한 서방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사정거리에 들어간 데다 드론보트의 위협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1일에도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의 도누줄라프 호수에서 같은 해상드론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호위함인 콜베트함을 파괴했고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 요원들이 운용한 드론보트 6대에 러시아 초계함 이바노베츠호가 격침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이 없는 우크라이나가 드론만 가지고 흑해에서 우위를 점한 셈입니다. CNN은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자체 해군이 없지만 기술혁신, 대담함, 러시아 무능으로 흑해 대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서 러시아 전체 흑해함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러시아 해군함정 20척 이상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접근을 막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러시아 내부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계속 해상드론에 당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크라이나는 흑해에서 전공 덕분에 오데사를 비롯해 흑해 항구에서 곡물 수출을 할 수 있는 해상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엄청난 군비 지출로 재정 수입이 바닥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해상 곡물 수출로는 지난해 7월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만료한 뒤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우크라이나 농업계는 곡물 수출량이 전쟁 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했다고 반겼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열악하지만 이처럼 상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해상드론의 활용 능력은 우리의 군도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러시아가 결국 아우디우카를 장악하기는 했지만 수개월 동안 엄청난 물량은 쏟아부은 결과치고는 어딘지 부족한 느낌입니다. 결국 최근 푸틴은 초조함을 드러내듯 해서는 안 될 무리수까지 두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격전지 아우디우카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 중입니다. 그동안 막대한 기갑부대와 전력을 쏟아붓고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아우디우카를 장악했다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푸틴에게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물량을 쏟아붓고도 고작 아우디우카 하나 장악한 것이냐는 비난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해상드론 공격 등으로 러시아의 자랑 흑해함대가 심각한 타격을 입으면서 이 해역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진행되고 있고 그 양도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넘게 지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지금 전시 경제체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유가가 러시아 경제를 받치고 있지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러시아의 전시 경제는 지금 고물가 위협에 시달리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러시아 정부의 과격한 재정 지출 확대 속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위험한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 중앙은행은 15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6%로 인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부터 5개월 연속 인상 행진이며 이 기간 상승폭은 무려 8.5%포인트에 달합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우크라이나전을 언급하지 않은 채 기준금리 인상의 원인으로 물가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올해 말까지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7.0에서 7.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라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물가 상승은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 역시 급격히 개입하지 않을 경우 자국 경제가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까지 꺼냈습니다.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경제가 자동차라고 생각해보라. 성능보다 빠르게 달리려고 하면 엔진이 과열돼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위험한 수준으로 과열되고 있다고 더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합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가 전쟁 직후부터 고물가에 대처해왔으나 이제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때문에 비롯된 러시아의 물가 상승에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작년 물가 상승은 러시아 통화인 루브라 가치가 달러 대비 15% 떨어지면서 수입 물품 가격이 오른 데 기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루브라 가치가 러시아의 자본 통제로 안정되면서 수입 품위 가격은 전쟁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러시아 정부는 전시 경제를 떠받칠 목적으로 국방을 중심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러시아 국방비 예산은 전체 공공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1년에서 2022년 전체 예산 대비 국방비 비율이 13.9에서 23%에 그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됩니다.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로도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조 8천억 루블 약 155조 5,20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사자 가족에 30년치 평균 임금을 지급하고 복지 지출도 늘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경기 부양은 코로나19 대유행기를 능가하는 것으로 막대한 재정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풀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돈이 너무 많이 풀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고물가는 과열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기준 러시아에서 계란 가격은 전년 대비 40% 이상 상승했고 닭고기 가격도 29.3% 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전쟁 때문에 공급 역량 자체가 감소해버린 상황을 주목합니다. 러시아 내 고학력 근로자 다수가 해외로 도피하고 외국인 투자가 급격히 위축된 점도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위해 돈은 풀었지만 전쟁과 해외 도피로 인한 인력 유출로 생산할 사람이 없어서 물가가 오른다는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강력한 부유세를 부과해 40억 달러를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전쟁은 길어지고 고통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둔 푸틴은 무리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가 지난 16일 시베리아 교도소에서 돌연 사망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잊혀져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이었던 서방 국가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추가로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며 더욱더 러시아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 연방하원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무기를 지원하라고 올라프 숄츠 총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타우러스가 실전에 배치돼 러시아 영토를 직접 타격할 경우 전쟁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타우러스 부품을 수거해 역설계할 가능성도 독일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벤 호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은 러시아 공격의 압박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독일의 타우러스가 전달되면 우크라이나 무기고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폴리티코에 이제 타우러스를 확보하는 것은 자국의 매우 중요한 요구라면서 러시아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 내로 깊숙이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발리가 의문사하면서 신속한 군사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유럽연합에서도 나왔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우리는 아마도 너무 자주 주저했을지도 모른다. 2년 전 우리는 헬멧을 줄 준비가 돼 있었고 지금 우리는 F-16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이들 결정을 더 빨리 내렸다면 아마도 전쟁은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방에서는 나발리 죽음과 관련해 사인을 규명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 당국자들에 대한 신규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영국은 나발리의 죽음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 다른 국가에도 비슷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캐머런 장관은 이날 미네난보회의에서도 러시아의 나발리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완전히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각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충당을 위해 현재 서방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압류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방에서는 나발리의 사망을 의문사로 규정하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은 결국 선을 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공습에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키이우 포렌식 과학연구소의 올렉산드르 루빈 소장은 지난 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이 3M22 치르콘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루빈 소장은 당시 수집된 포격 잔해물을 분석한 영상을 올리며 3M22 치르콘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부품과 파편의 모습, 해당 무기 유형의 특징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부품은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로켓에 호환될 수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제트 엔진과 조향장치 잔해의 경우 치르콘 미사일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특징이 관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부품에서 치르콘 미사일을 가리키는 3M22 표기가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치르콘 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km에 이르며 음속의 9배인 마하9까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치르콘은 어마어마한 시속으로 거의 9900km를 날아오지만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아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로도 막기 힘든 가공할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가 만일 우크라이나에 치르콘 미사일을 사용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전은 또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방공망 전력을 보강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치르콘 극초음속 미사일은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 러시아도 충분한 양을 생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 미사일 사용은 우선순위에 있어 러시아 지상군 재건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워낙 기갑부대와 지상군을 아우디우카에 쏟아부어 안 그래도 지상군 재건이 시급할 러시아가 한 발만 쏴도 비용이 어마어마한 치르콘을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클 것이란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과대 포장되었고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직까지 치르콘 미사일 발사 이후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격추되었을 수도 있고 엉뚱한 곳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대로 활약했다면 러시아가 이처럼 조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대포장되어 실전에서 쓸 수 없는 수준인 것인지 정확한 사실은 러시아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